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강 서윤은 마지막 남은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고 있었다.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계약 결혼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미련이나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기계적인 정확성만이 존재할 뿐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주연 배우처럼 담담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가져왔던 몇 안 되는 물건들을 다시 확인했다. 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 따위는 애초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몇 권의 낡은 전문 서적과 그녀의 손때가 묻은 만년필, 그리고 단출한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다. 이 호화로운 감옥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창밖은 지독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슬픔에 잠긴 듯 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 집의 완벽한 안주인 최태환의 아름다운 아내 역을 충실히 연기했다.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정해진 선을 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놓인 작은 캐리어 2개를 바라보았다. 저것이 3년의 세월을 압축한 결과물이었다. 억만장자 최태환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짐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물들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최태환이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을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값비싼 실크 셔츠를 풀어헤친 채 술과 오만한 자신감에 젖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거실 중앙에 선 서윤과 그녀 옆에 놓인 캐리어를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다 무슨 연극이지, 강서윤 마지막 날이라고 시위라도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이 감히 자신을 떠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여자였고 이 정도의 부와 명예를 스스로 걷어찰 리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윤은 대답 대신 마지막 상자에 운송장 스티커를 붙였다. 그녀의 침묵은 태환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내가 묻고 있잖아. 이 짐들은 다 뭐냐고. 설마하니 정말 떠나시겠다. 이 최태환의 집에서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폭풍우 치는 바깥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파문도 일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았다. 계약은 오늘까지입니다, 최태환 씨. 정확히 자정까지. 저는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태환은 그녀의 반응에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의무 그래. 내 의무 잘 봤지. 하지만 넌 똑똑한 여자 아니었나. 이 집을 나서는 순간 네가 뭐가 될 것 같은데 빈털터리. 아무도 기억 못할 전처 딱지나 붙겠지. 내가 조금 더 챙겨주길 바라는 거라면 연극은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아. 그는 서윤이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이런 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언제나 순종적이었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답고 조용한 인형에 불과했다. 적어도 태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태환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진화그룹의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알파 프로젝트 방금 최종 부결됐습니다. 투자금 전액 손실입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뜨렸다. 태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 부결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챙긴 일이야. 이사회가 승인한 거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알파 프로젝트는 진화그룹의 사활을 건 거대 신사업이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프로젝트였다. 보고서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수익률은커녕 기술적 결함이 심각해서 지금 주주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이어졌지만 태환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서윤에게 고정되었다.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석 달 전 그가 이 프로젝트 계획안을 거실에 던져두었을 때 서윤이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었다. 이 프로젝트 위험합니다. 재무제표상의 현금 흐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핵심 기술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때 그는 뭐라고 대답했던가.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집안 살림이나 신경 써. 그는 그녀의 경고를 콧방귀에 뀌며 무시했다. 감히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다는 아내가 가소로웠다. 그는 그녀의 분석을 쓰레기 취급하며 서재 밖으로 내쫓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옳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경고가 진화그룹을 통째로 뒤흔들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동시에 깨달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경멸하던 아내를, 아니 자신을 경고했던 유일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이 모든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아니, 그녀는 분명히 예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태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서윤아, 당신이 말했었지. 알파 프로젝트.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는 방금 전에 오만한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에 질린 남자에 불과했다. 서윤은 여튼 한숨을 내쉬었다. 경고했습니다. 3번이나. 서면 보고서로도 당신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요. 당신은 그걸 비서에게 시켜 파쇄하라고 지시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그녀의 냉정함이 태환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제야 태환은 그녀의 발치에 놓인 캐리어 2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나는 것이었다.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집, 그리고 오만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는 순간 진화그룹도, 그리고 최태환 자신도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진화그룹의 잠재적 위기를 묵묵히 분석하고 막아내던 방패였다. 자신이 그녀를 인형 취급하며 무시하는 동안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룹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패가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서윤아 태환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서윤의 앞으로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절망에 빠진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태환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바지 자락을 적셨다. 억만장자 최태환이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고 있었다. 진화가 위험해. 당신이 필요해. 내가 당신을 무시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서윤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는 그녀 없이는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서윤은 자신에게 매달려 우는 남자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3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이 남자의 손을 잡아야 했을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3년간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까봐 울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태환의 손을 떼어냈다.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마치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 힘을 주어 떼어냈다. 태환은 그녀의 차가운 손길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기회는 당신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최태환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안 돼, 가지 마. 서윤아 태환이 절박하게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태환의 심장에 박히는 못소리처럼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복도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윤은 그 빛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3년의 계약 결혼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 최태환은 텅 빈 거실 박살난 휴대폰, 그리고 바닥에 흥건한 자신의 눈물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깨닫기 시작하며 짐승처럼 절규했다. 폭우 소리가 그의 절규를 집어삼켰다. 최태환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닫힌 현관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서윤이 떠난 후의 정막은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분노와 오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뼛속까지 시린 공포가 대신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바닥에 박살난 휴대폰 액정이 발에 밟혔다. 그는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서재로 달려가 예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모든 임원진을 비상소집해 10분 내로.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진화그룹 본사 40층의 긴급 대책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회장에게 아첨하며 서윤을 장식품 정도로 취급했던 임원들은 이제 와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대체 누가 이런 미친 프로젝트에 최종 사인을 한 겁니까? 재무팀은 뭘 한 거야? 이 정도 리스크도 예측 못했어.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폭풍 후에 흠뻑 젖은 최태환이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참한 몰골이었다. 값비싼 셔츠는 구겨지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다. 그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닥쳐,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그의 광기 어린 기세에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태환은 숨을 몰아쉬며 해결책을 쥐어짰다. 일단 보유 채권을 전량 매도해. 유동성부터 확보해. 그리고 알파 프로젝트 관련 기술팀 전원 해고해. 언론에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였다고 발표해. 그의 지시는 다급하고 두서가 없었다. 그것은 위기 관리라기보다는 발악에 가까웠다. 그때 재무 담당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채권을 매도해도 이미 손실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기술팀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
그 말은 다시 한번 서윤의 경고를 떠올리게 했다. 태화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보고서, 그 여자, 아니 강서윤이 올렸던 보고서 3달 전인가. 내가 찢어버리라고 했던 거 그거 당장 가져와. 거기에 해결책이 있을 거야.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태환의 눈치를 살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 보고서는 회장님 지시대로 그날 즉시 제 앞에서 완전 파쇄 처리되었습니다. 복사본도 남기지 말라고 하셔서. 태화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의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진화그룹은 지금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거대한 함선이 되어 침몰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기능적이고 깔끔한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 불이 켜졌다. 강서윤은 방금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아침 해가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캐리어 2개가 전부였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옷이 아니었다. 최신형 노트북과 보안이 설정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 여러 개였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최태환의 아내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기업 등기 사이트에 접속했다. 미리 준비해둔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했다. 몇 분 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SY 전략 컨설팅 대표 강서윤. 그녀가 최태환에게 받은 위자료안이 지난 3년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은 고스란히 이 회사의 창업 자본금이 되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버텼다. 최태환의 집은 그녀에게 감옥이자 동시에 완벽한 연구소였다. 진화그룹의 내부 자료, 최태환의 경영 방식, 그리고 그가 무시하고 지나쳤던 수많은 시장의 신호들. 서윤은 그 모든 것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두었다. 그녀는 최태환 자신보다 진화를 더 깊숙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경제 채널에서는 온통 진화그룹의 주가 폭락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알파 프로젝트 전면 중단. 진화그룹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 증발.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오피스텔을 채웠다. 서윤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응시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예측했던 시나리오가 오차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녀는 최태환의 눈물을 떠올렸다. 그 눈물은 그녀에 대한 미안함이나 사랑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새 업무용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평소에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강서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면서도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서윤 대표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드리게 되어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기획조정실장 박진우 부회장입니다. 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태성그룹, 진화그룹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업계 2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강력한 경쟁자였다. 박 부회장님, 저를 어떻게... 박진우 부회장은 껄껄 웃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진화의 악재가 저에게는 귀인을 만날 기회를 주는군요. 강 대표님께서 진화의 안주인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건 이 업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서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본론을 꺼냈다. 진화의 알파 프로젝트가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을 유일하게 예측했던 유령 전략가가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유령이 바로 강 대표님, 당신 맞으시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긍정이었다. 박 부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진지해졌다. 진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태성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강서윤 대표님, 진화를 가장 잘 아는 분으로서 저희 태성의 칼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진화그룹을 향한 선전포고에 동참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서윤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진화그룹의 본사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3년간 그녀를 가두었던 거대한 탑이었다. 그녀는 다시 수화기를 귀에 바싹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좋습니다, 박 부회장님. 진화의 약점은 제가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 뵙는 것이 좋겠습니까? 진화그룹의 주가는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수직 낙하했다 했다. 최태환이 내놓은 대책들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했고 오히려 시장의 불신만 키웠다. 채권 매각은 헐값에 이루어졌고 기술팀의 해고는 내부 인력의 동요를 불러왔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회장실을 지켰지만 쏟아지는 보고서들은 온통 붉은색 경고뿐이었다. 그는 지독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토록 유능하다고 믿었던 진화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빌어먹을 해결책이 없어 다들 멍청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는 술에 절어 붉어진 눈으로 서재를 하니 이제는 자신의 집무실이 된 그곳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서윤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은 텅 비어 보였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장 한편에 꽂힌 두꺼운 바인더 여러 개에 꽂혔다. 가게 지출 보고서, 서윤이 매달 그에게 결제를 올렸던 파일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단순한 돈 씀씀이 내역으로 치부했다. 수십억대 자산객에 몇백만 원짜리 식료품비나 의류비는 관심밖의 일이었다. 그는 늘 알아서 해라며 서명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바인더를 꺼내들었다. 강서윤이 이 집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알아야겠어. 3년 동안 그는 김비서에게 소리쳤다. 그 여자가 이 집에서 쓴 돈 내역 주고받은 이메일 통화 기록 3년치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 당장 김비서는 이미 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회장의 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가 발견한 사실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보고할 자신이 없었다. 회장님, 그건 태환은 비서의 망설임을 무시하고 첫 번째 바인더를 펼쳤다. 3년 전 그들의 결혼 생활이 막 시작되었을 때의 기록이었다. 꼼꼼한 글씨체로 정리된 엑셀 시트, 식료품비, 공과금, 인건비, 지루한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그는 거칠게 페이지를 넘기려 했다. 바로 그때 페이지 하단에 적힌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특이사항 수입, 식자재 가격 전월 대비 12% 급등, 환율 변동성 확대 예상, 진화무역의 외환해지 전략 점검 필요. 그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건 단순한 가계부 메모가 아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다음 장을 넘겼다. 두 번째 날, 메이드 용역 업체 변경건, 기존 업체의 인력 수급 불안정, 진화건설 현장 인력 파견 업체 리스크와 동일한 패턴, 하청 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 요망.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계부를 쓴 것이 아니었다. 진화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작은 단위인 회장의 가정을 샘플 삼아
그룹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매크로 리스크들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집안 살림이나 신경 쓰라고 모욕을 주었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진화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가 무시했던 잔소리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던졌던 말들. 요즘 동남아 원자재 시장이 불안정하다던데 진화물산은 괜찮은가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심상치 않아요. 금리 인상 신호일 수 있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는 체하는 여자의 허영심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들은 모두 진화그룹의 핵심 사업과 직결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분석이었다. 자신이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보고서들은 사실 진화를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해답지였던 것이다. 세상에, 태화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눈먼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화그룹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를 자신의 손으로 내쫓은 것이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마이다스 미다스. 지난 1년간 월스트리트와 여의도 증권가를 뒤흔든 익명의 투자 전략가. 진화의 알파 프로젝트 실패를 3개월 전에 정확히 예측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환 역시 그를 영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백방으로 수소문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노려보았다. 마이다스 그자 찾았어. 내가 찾으라고 했잖아. 알파 프로젝트 실패를 예견했던 그 보고서 쓴 놈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김 비서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폴더 하나를 태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그 마이다스의 정체를 찾은 것 같습니다. 태환은 조급하게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마이다스가 활동했던 해외 서버 접속 기록과 자금 흐름 추적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은 결국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를 추적한 마지막 장. 이게 뭐야? 태환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계좌의 소유주 이름은 단 3글자였다. 강서윤. 그녀가 마이다스였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재 전략가가 자신이 3년간 침대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의 아내였다. 보고서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광기 어린 절규로 변했다.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박살나는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강서윤에게 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독한 오만과 편견에 진 것이었다. 그는 서윤이 진화그룹의 기밀을 이용해 마이다스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녀는 그보다 몇 수나 앞서 있었다. 하하하하. 그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보석을 제 손으로 내던졌는지 그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몰락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화려한 차림에 한유라가 들어섰다. 그녀는 태환의 오랜 정부이자 그가 서윤 앞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애정을 과시했던 여자였다. 그녀는 진화의 위기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태환 씨 괜찮아요.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녀는 특유의 교태 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서윤이 사라진 빈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태환은 그녀를 밀쳐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은 흐릿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윤의 가계부 보고서를 미친 사람처럼 다시 주워 모으고 있었다. 나가. 당장 나가. 한유라는 당황했다. 태환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한 적은 없었다. 태환 씨, 왜 이래요? 나 유라예요. 그 여자 이제 없잖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태환은 그녀를 짐승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네가. 그는 서윤의 보고서 한 장을 구겨 쥐고 절규했다. 그 여자는 내 전부였어. 네가 망친 게 아니라 내가 내쫓은 거라고. 한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환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후회와 상실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아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힘을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서윤이라는 여자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그저 돈 때문에 팔려온 조용한 인형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이 집무실을 그리고 최태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서윤은 떠났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남아 태환을 올가매고 있었다. 태환은 흩어진 서류들 속에서 서윤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이제 광기가 아닌 차가운 집착으로 번뜩였다. 찾아, 강서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최태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서윤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였고 그녀 명의의 모든 계좌와 통신 기록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추적할 수 없었다. 그녀는 3년의 준비 기간 동안 탈출까지도 완벽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진화그룹은 임시방편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다. 알파 프로젝트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핵심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기 시작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최태환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 남긴 가계부 보고서들을 성경처럼 읽고 또 읽었다. 그가 놓쳤던 수많은 경고들이 이제야 피눈물처럼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서윤이 마이다스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것은 진화의 회장인 자신이 자신의 아내가 그룹 최고의 천재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3년 내내 몰랐다는 것을, 심지어 그녀를 경멸하고 내쫓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그녀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광적으로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속보가 터져나왔다. 진화그룹이 아닌 그들의 숙적인 태성그룹에 관한 뉴스였다. 태성그룹, 글로벌 넥서스 로지스틱스에 대한 적대적 M&A 전격 선언. 최태환은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그저 태성의 흔한 세력 확장 정도로 치부했다. 글로벌 넥서스 로지스틱스 GNL는 진화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인 중소물류 회사였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태성이 쓰레기까지 주워 담기 시작했군이라며 비웃었다. 다른 임원들 역시 아무도 그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히 10분 뒤 진화그룹의 주가가 다시 한번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알파 프로젝트 때보다 더 가파른 속도였다. 패닉에 빠진 태환이 이유를 묻기도 전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속보 GNL 진화그룹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의 유일한 해외 유통망. 태성 진화의 숨통을 끊으려 하다. 태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자신이 또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알파 프로젝트가 좌초된 지금 진화를 겨우 먹여 살리고 있던 유일한 캐시카우가 바로 그 차세대 반도체 사업부였다. 그리고 GNL은 그 사업부의 원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진화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개인 서고로 달려갔다. 가계부가 아니었다. 결혼 초 서윤이 경영기획팀의 자료를 검토하다가 참고 이견이라며 그에게 보냈던 수많은 이메일 중 하나를 미친 듯이 찾아냈다. 1년 전 날짜였다. 제목: 글로벌 넥서스 로지스틱스 GNL 의존도 관련 위험성 보고. 즉각적인 공급망 다변화 및 인수 검토 요망. 그는 그때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했던가. 그는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당신이 내 사업에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건 내 영역이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라며 그녀의 면전에서 보고서를 찢어버렸다. 그녀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 담아 나갔었다. 이건 태성의 방식이 아니야. 태화는 중얼거렸다. 태성은 늘 거대 자본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우직하고 힘만 센 코뿔소 같은 집단이었다.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외과수술 같은 전략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이다스의 방식이었다. 이것은 강서윤의 방식이었다. 그녀가 태성과 손을 잡았다. 그 생각이 들자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동시에 지독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소리쳤다. 찾아 강서윤 태성그룹 박진우 부회장 근처, 아니 마포 오피스텔 주변을 샅샅이 뒤져 컨설팅 사무실 당장.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몇 시간 뒤 김 비서는 마포의 한 신축 빌딩 주소를 가져왔다. SY 전략 컨설팅. 태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딴 회사라니.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차를 몰아 마포로 향했다. SY 전략 컨설팅은 빌딩 15층 구석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화려한 간판도 비서도 없었다. 그는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강서윤이 홀로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화의 안주인이 아닌 강서윤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 대신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고 무표정한 인형 대신 냉철한 전문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상회의 중이었다. 태환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침착하게 화면 속 인물에게 말했다.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자금 투입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진화 측의 반응은 예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미팅 때 뵙겠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회의를 종료했다. 태환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 안에서 진화그룹 명의의 백지수표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내던졌다. 이게 다 내 짓이지. 태성한테 붙어서 이따위 장난을 쳐 당장 그만둬.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백지수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그저 무관심했다. 장난이란요, 최태환 회장님.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진화의 경영 실패가 태성에게는 기회가 된 것뿐이죠. 웃기지만 네가 없었다면 태성 놈들이 GNL 따위를 알았을 리 없어. 원하는 게 뭐야? 돈 좋아. 원하는 만큼 적어. 이딴 구석에서 소꿉장난하지 말고 당장 진화로 돌아와. 내 자리는 거기가 아니잖아. 태환은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돈 때문에 움직인다고 믿고 싶었다. 서여윤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책상 위에 백지수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마치 더러운 휴지 조각을 집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녀는 태환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슈트상의 주머니에 그 수표를 다시 꽂아 넣었다. 그의 가슴팍을 가볍게 툭툭 치는 그녀의 손길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초의 태환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진화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능한 CEO를 견제할 유능한 이사회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실수를 덮어줄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그녀는 그의 곁을 지나쳐 사무실 문을 열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3년 전에 빼앗겼던 내 자리로.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SY 전략 컨설팅은 진화 같은 부실 기업에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태화는 얼어붙은 채 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 백지 수표가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뜨거웠다. 그는 방금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애원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패배를 당했다. 서유는 더 이상 그가 알던, 그가 통제할 수 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적이 되어 돌아왔다. 최태환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강서윤이 닫고 들어간 사무실 문은 그 어떤 철옹성보다 더 견고하게 느껴졌다. 그의 손에 구겨진 백지 수표는 이제 모욕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뺨을 때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그 무관심,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그 눈빛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진화 본사로 돌아오지 않고 한강변에 차를 세웠다. GNL 사태로 인해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체 왜? 강서윤처럼 영민한 여자가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자신 같은 남자의 곁에서 인형처럼 버텨냈는가? 그는 그녀가 빼앗겼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한 말을 곱씹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의 능력을 가렸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빼앗았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이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고만 생각했다. 최태화와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가라앉은 대신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다. 김 비서, 강서윤 씨의 개인 신상 말고 그녀의 가족에 대해 다시 조사해. 특히 3년에서 4년 전 나하고 결혼하기 직전의 상황을. 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자신이 이 결혼에 대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 강진석 씨, 그 사람의 사업체 캐텍솔루션스라는 회사, 그 회사의 당시 재무 상태와 주주 변동 내역을 샅샅이 파헤쳐 1시간 준다. 김 비서는 회장의 지시가 단순한 분노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진화의 존폐가 걸린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근원적인 무언가를 파헤치려는 집념이었다. 그는 그룹의 최고 정보팀을 동원해 이미 오래전에 봉인되었던 과거의 파일들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 1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보안 메일 한 통이 최태환의 태블릿 PC로 전송되었다. 차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는 파일을 열었다. K-Tech 솔루션스는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개발하던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다. 강서윤의 아버지 강진석 대표는 업계에서 존경받는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였다. 보고서는 순조로운 성장 곡선을 그리다가 정확히 3년 8개월 전 한 시점에서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했다. 주요 납품처였던 알파인 홀딩스 그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고 동시에 제2금융권에서 빌린 거액의 대출금 만기가 돌아왔다. 전형적인 의도된 부도 유도 수법이었다. 최태화 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수법이 너무나 익숙했다. 진화그룹이 경쟁사를 집어삼킬 때 사용하는 아버지 최 회장의 방식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다음 장으로 넘겼다. 알파인 홀딩스와 그 제2금융권의 실소유주를 추적한 도표였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의 흐름은 결국 단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화캐피탈, 진화그룹의 핵심 금융 계열사이자 최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 금고와도 같은 곳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3년 전 아버지가 그에게 결혼을 제안했던 날이 떠올랐다. 태환아, 너도 이제 안정을 찾아야지. 쓸데없는 스캔들 그만 만들고. 내가 아주 적당한 아이를 하나 찾았다.
조용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간절한 아이지. 그는 그때 아버지의 말이 그저 정략 결혼 상대를 물색했다는 뜻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낸 절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아버지가 강진석의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그의 딸을 담보로 잡았던 것이다. 강서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지만 진화라는 거대 골리앗 앞에서 그녀의 작은 회사는 다윗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팔아야만 했다. 그녀는 3년의 계약 결혼을 받아들였다. 최태환은 자신이 그동안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모욕적인 언행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분석을 무시하고 그녀의 면전에서 한유라와 노란하고 그녀를 돈 보고 결혼한 속물 취급했던 모든 순간들. 그는 그녀가 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꾼 것이 아니었다. 그저 형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느꼈던 후회는 순식간에 끔찍한 죄책감으로 변했다. 그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추악한 거래의 공범자였고 그 거래의 대가 그 자체였다. 그녀가 진화를 공격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었고 빼앗긴 것을 되찾는 정당한 전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서윤을 원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려고 애쓰면서 그녀를 짓밟았던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 그는 차 핸들을 부서져라 내리쳤다.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곧바로 차를 돌려 본가가 있는 평창동으로 향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서재에 앉아있는 아버지 최 회장과 마주섰다. 최 회장은 이 혼란 속에서도 태연하게 난을 치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K-Tech 솔루션스 강서윤, 서윤 씨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태환은 조사 보고서를 아버지의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최 회장은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이제야 알았느냐? 3년이나 지난 일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필요한 희생이었을 뿐이다. 덕분에 너는 3년간 조용한 아내를 얻었고 진화는 불필요한 스캔들 없이 안정적이었지. 희생이라고요, 아버지. 태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놓고 그게 희생입니까, 그녀는? 그녀는 마이다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진화를 안정시키겠다고. 내쫓은 그 여자가 진화를 살릴 유일한 열쇠였다고요. 그 말에 최 회장의 눈썹이 처음으로 꿈틀거렸다. 뭐 마이다스라고 그 익명의 전략가가 강서윤이었단 말이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 판단이 옳았군. 그런 위험한 여자는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지. 넌 역시 아직 멀었어, 태환아. 최태환은 아버지의 냉혹함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적어도 지금 이 방식으로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썩어빠진 제국 위에서 왕 노릇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재를 나오며 결심했다. 진화를 살리는 것.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였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는 강서윤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훔쳤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기회를 구걸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속죄를 해야만 했다. 한유라는 최태환의 펜트하우스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이후 지독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알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최태환은 사라졌다. 그는 진화그룹의 경영 정상화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 보였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강서윤의 흔적만을 뒤쫓았다. 그녀는 비서들을 통해 태환이
마이다스와 강서윤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파고 있으며 심지어 3년 전 K-Tech 솔루션스라는 이친 회사의 파일까지 다시 검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유라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태환의 집착은 사랑이나 미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패배감과 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공포였다. 한유라의 지위는 강서윤이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위태로워졌다. 태환은 이제 그녀를 찾지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대로라면 자신이 태환의 몰락과 함께 버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직감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강서윤을 최태환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관심에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태환이 그동안 그녀에게 뿌렸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화그룹 내부의 불만 세력에게 접근했다. GNL 사태로 인해 입지가 불안해진 몇몇 임원들과 재무팀 간부들은 한유라가 내민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덮어줄 희생양이 필요했다. 며칠 뒤 증권가 찌라시와 몇몇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자극적인 기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진화그룹 몰락의 배후, 전첸 회장, 부인의 검은 커넥션.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강서윤이 회장 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진화그룹의 1급 경영 기밀, 특히 GNL 관련 취약점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기사는 그녀가 이혼 직후 SY 전략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를 차렸으며 이 회사가 태성그룹과 거액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가 진화의 기밀을 태성에 팔아넘긴 대가로 막대한 돈을 챙겼다는 전형적인 산업 스파이 프레임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대중은 무너진 진화보다 배신한 악녀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진화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은 이제 경영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내부 기밀 유출이라는 도덕적 해이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태환은 이사회의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그들은 당장 강서윤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태환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 모든 정보가 강서윤 자신의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고소하는 것은 진화가 3년 전부터 그 위험을 경고받았으나 무시했다는 것을, 그리고 회장인 자신이 그 보고서를 찢어버렸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는 덫에 걸렸다. 한유라가 파놓은 덫은 강서윤이 아니라 바로 그를 겨냥한 것이었다. SY 전략. 컨설팅 사무실은 빗발치는 전화로 마비 상태였다. 작은 사무실 문 밖에는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강서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대표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태성그룹에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울먹이며 보고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쥐는 궁지에 몰리면 가장 먼저 자신을 궁지로 몬 상대를 물어뜯으려 하죠. 한유라 씨가 딱 그 짝입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지시했다. 프레스센터 가장 큰 홀로 예약하세요. 진화그룹, 태성그룹, 그리고 모든 주요 경제지 기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세요. 내일 오후 2시 SY 전략 컨설팅 강서윤 대표의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고.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태환과 최 회장 역시 각자의 집무실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강서윤이 과연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았다. 강서윤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나
값비싼 보석은 없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남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희생자나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유능한 CEO의 모습이었다. 플래시가 세례처럼 터졌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쏟아지는 질문들을 손짓으로 제지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해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SY 전략 컨설팅 지적재산권 목록. 일각에서는 제가 진화그룹의 기밀을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진화의 기밀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화그룹이 저의 분석을 3년간 무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마이다스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수십 건의 시장 분석, 모델과 전략 보고서의 저작권 등록증이 표시되었다. GNL의 취약점을 분석한 보고서 역시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의 등록 날짜는 그녀가 최태환과 결혼하기 훨씬 이전인 4년 전, 5년 전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진화의 기밀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강서윤 개인의 자산이었다. 그녀는 진화의 정보를 판 것이 아니라 가계부 보고서라는 형태로 3년간 무료로 경고를 제공했던 것이다. 진화는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찼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한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그녀의 시나리오에 없던 반전이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강 대표님,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유능한 분이 진화그룹과 그런 불평등한 계약 결혼을 하신 겁니까?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이 스크린을 향했다. 저는 돈을 위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였다. 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스크린에 떴다. K-Tech 솔루션스 재무상태 변동 보고서. 4년 전 탄탄했던 중소기업이 단 몇 달 만에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연쇄적인 대출금 만기 도래.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파산 시나리오였다. 저의 아버지 강진석 대표는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 진화그룹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의 3년을 대가로 K-Tech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 기자가 떨리는 손을 들고 물었다. 그렇다면 K-Tech를 파산시킨 그 배우는 누구입니까? 진화그룹입니까? 강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마치 연약한 피해자인 것처럼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감히 거대 그룹의 경영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닙니다. 추측성 발언은 삼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다음 슬라이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만 기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집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실수로 슬라이드를 넘긴 것처럼 화면이 바뀌었다. 거기에는 알파인 홀딩스와 진화 캐피탈 간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최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출구를 향해 달려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 총수 일가가 유망한 중소기업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키고 그 딸을 인질로 삼아 계약 결혼을 강요했다는 전대미문의 스캔들이었다. 한유라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강서윤을 묻으려다 진화그룹 전체의 무덤을 파버린 것이었다. 최태환은 사무실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 잔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윤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전 국민 앞에서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그녀는 한유라의 공격을 이용해 진화와 최 회장에게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선언한 것이다. 강서윤은 아수라장이 된 기자회견장을 뒤로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SY 전략 컨설팅은 정도 쟁다오를 걷습니다. 진화그룹도 부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90도로 인사를 하고 유유히 단상을 내려왔다. 강서윤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화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탐욕과 부도덕의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린 지각 변동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진화 스캔들로 들끓었다. 경제뉴스는 물론 사회면과 정치면 톱기사까지 모두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진화그룹의 주가는 단순한 하락이 아닌 증발 수준에 이르렀다. 3년간 강서윤이 진화의 안주인으로 살며 잃어버린 기회비용과 아버지의 명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시장은 냉혹한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경영 방식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한유라였다. 그녀는 강서윤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붙인 장본인이자 진화그룹의 부도덕한 스캔들을 촉발시킨 방아쇠로 지목되었다. 최태환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여력도 의지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스폰서가 끊겼고 여론의 문매를 맞은 그녀는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야망은 그녀 자신을 삼킨 불길이 되었다. 더 거대한 폭풍은 진화의 심장부 최 회장을 덮쳤다. 진화그룹 창립 이래 처음으로 소액 주주연대가 긴급 이사회를 넘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한평생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최 회장은 자신이 쌓아 올린 성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강제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태환은 이 모든 과정을 유령처럼 지켜보았다. 그는 회장실에도 본가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GNL 사태나 주가 방어에 대한 그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그룹의 경영권이나 돈 따위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했다. 그는 강서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라진 SY 전략 컨설팅 사무실 건물 앞으로 갔다.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꼬박 하룻밤을 새웠다. 다음 날 새벽 인적이 드물어진 틈을 타 서윤이 피곤한 기색으로 건물을 나설 때까지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초췌한 몰골의 남자가 최태환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최태환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일장에서처럼 절박하거나 히스테리컬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느리고 무거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완전한 항복의 자세였다. 그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괴물이었습니다. 서윤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진화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죄인이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내 아버지와 내가 진화라는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 따위 할 자격도 없습니다. 서윤은 그저
묵묵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다렸다. 태환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진화 캐피탈이 보유한 K-Tech 솔루션스의 지분 증서와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진화그룹의 주식 일부에 대한 양도 증서였다.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결혼을 되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공포나 탐욕이 아닌 진정한 참회에 눈물로 젖어 있었다. 제발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K-Tech, 당신의 아버지 회사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그녀의 발 앞에 내밀었다. 이걸로 당신이 겪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죄책감 속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제발, 나라는 인간이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서윤은 오랫동안 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남자와 그가 내민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것을 받아야만 했다. 이것은 태환의 속죄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 자신을 위한 정의의 회복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서류를 받아들자 태환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죄수처럼 숨을 참았다. 서윤은 봉투를 확인하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받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환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서윤의 다음 말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하지만 최태환 씨 분명히 하죠.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당신에 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를 지나쳐 새벽의 거리 속으로 걸어갔다. 최태환은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진화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강서윤의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정확히 사흘 만이었다. 총수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들의 성명과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주가 그래프가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었다. 오늘 진화그룹 창립 이래 최초로 회장의 거취를 묻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최 회장의 오랜 충신들 스캔들에 연루되어 좌불안석인 임원들, 그리고 이 기회에 그룹의 헤게모니를 쥐려는 외부 이사들까지 수십 명의 눈이 굳게 닫힌 회의실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며칠 만에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 곧이어 최태환이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값비싼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호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진화의 가장 어두운 비밀 창고 아버지가 수십 년간 숨겨온 판도라의 상자를 뒤진 끝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초 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의장석에 앉아 테이블을 내리쳤다. 진화가 위기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인해 그룹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다. 그는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마치 자신은 이 사태와 무관하다는 듯 연기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썩은 가지는 쳐내야 새순이 돋는 법. 이 모든 사태는 미숙한 경영으로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불필요한 스캔들을 야기한
현 경영진의 무능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아들 최태환을 가리켰다. 최 회장의 충신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를 거들었다. 맞습니다. 알파 프로젝트의 실패, GNL 사태의 안일한 대응, 모두 현 CEO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K텍 건 역시 강서윤 씨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해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그들은 교묘하게 K텍 사건의 본질, 강제 파산을 개인적인 치적 문제로 축소시키며 모든 화살을 태환에게 돌렸다. 최 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따라서 본 의장은 진화그룹의 대대적인 쇄신을 위해 현 최태환 대표 이사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이었다. 모든 시선이 최태환에게 쏠렸다. 그가 어떻게 변명할지 혹은 어떻게 무너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태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알파 프로젝트의 실패, GNL 사태의 대응 미숙, 모두 제 책임이 맞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담담한 인정에 이사들은 오히려 당황했다. 최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아들이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무대에서 내려갈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환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화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 이유는 그깟 프로젝트 실패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들고 온 낡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철컥 하는 잠금소에 푸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진화의 진짜 병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수십 년은 묵은 듯한 회계장부,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들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썩은 가지는 제가 아니라 바로 진화의 뿌리입니다. 그는 스크린의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진화 캐피탈이 아닌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최 회장의 개인 금고 청송재단이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K텍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30년간 이런 방식으로 수십 개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짓밟고 그들의 기술을 탈취해왔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감히 지금 무슨 망발을... 태환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K테크를 조사하며 발견한 작은 실마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서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조사가 결국 진화라는 제국이 얼마나 추악한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를 폭로하는 방아쇠가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그 피비린내 나는 왕좌 위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망발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태환은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불법 로비 자금 내역 임원들의 비자금 상납 리스트까지 차례로 폭로했다. 그것은 최 회장이 진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더러운 방패들이었다. 알파 프로젝트의 손실액은 5조 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난 30년간 빼돌린 비자금은 그 10배가 넘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진화그룹 전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자폭 테러와도 같았다. 최 회장의 충신들조차 자신들의 이름이 비자금 리스트에 오르내리자 입을 다물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최태환,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지금 내 애비 가슴에 칼을 꽂아 이 회사가 누구 덕에 세워졌는데 아버지가 세웠죠. 하지만 그 방식은 틀렸습니다. 태환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소리쳤다. 아버지는 진화를 지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 강서윤 씨 같은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더 이상 그 죄악 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태환은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최 회장님은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한 뒤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임안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다. 단 순서가 달랐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진화의 회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조조정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비자금 통로였던 모든 유령회사 청산 불법 자산의 사회환원 K테크를 포함한 피해 기업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배상. 그것은 진화의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계획이었다. 이제 이 사회는 완벽하게 둘로 나뉘었다. 최 회장의 구시대적 부패에 연루된 이들과 태환의 고통스러운 개혁안 사이에서 누구도 선뜻 손을 들지 못했다. 최 회장의 보복도 두려웠지만 태환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진화는 이대로 공중분해될 수도 있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강서윤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태성그룹의 박진우 부회장이 함께 서 있었다. 최 회장의 눈이 경멸로 번뜩였다. 저 여자가 감히 어딜 들어와 당장 끌어내. 잠깐만요, 회장님. 박진우 부회장이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이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이사회 규정 제10조 3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주의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섰다. 태성그룹은 SY 전략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어제부로 진화그룹의 폭락한 지분 15%를 확보했습니다. 진화그룹의 2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적에게 심장을 내준 꼴이었다. 최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내년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구나. 이 진화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오해십니다, 최 회장님. 강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전략가였다. 태성그룹은 진화를 삼킬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한 과일은 아무리 탐스러워도 먹지 않는 법이죠. 그녀의 말은 최 회장에게는 모욕이었지만 이사들에게는 냉철한 현실이었다. 저희는 투자자로서 진화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사회에는 2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첫째, 최 회장님의 제안대로 최태환 대표를 해임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안. 둘째, 최태환 대표의 제안대로 최 회장님을 해임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감수하는 안.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SY 전략 컨설팅의 로고와 함께 복잡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다. 저희 SY 전략은 2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안초의 회장님의 유임. 그녀는 그래프를 가리켰다. 진화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총수 리스크와 부도덕성으로 인해 해외 투자 자금은 영구 이탈할 것이며 내부 고발이 이어져 6개월 내 검찰 수사로 인한 그룹 해체 수순을 밟을 확률 95%입니다. 두 번째 안, 최태환 대표의 구조 조정안. 그녀는 다음 그래프를 띄웠다.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따를 겁니다. 자산 매각으로 그룹의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겠죠. 하지만 시장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함으로써 3년 뒤 생존할 확률 45%입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6개월짜리 시한부 선고와 45%의 생존 확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숫자와 논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최태환을 바라보았다.
태성그룹과 저는 최태환 대표를 신뢰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계획이 그나마 진화를 살릴 유일한 논리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또한 이 구조조정안은 진화의 수만 명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태성그룹은 진화의 2대 주주로서 최태환 대표의 구조조정안에 그리고 최수연 회장의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강서윤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45%의 생존 확률, 태성그룹의 15% 지분, 그리고 그녀가 상징하는 정의.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태환의 안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초의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들에게 진 것이 아니었다. 그가 3년 전 짓밟았던 그 연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강서윤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었다. 이사회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다. 뿐이다. 배신감과 퀴퀴한 커피 냄새, 그리고 막연한 공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한때 진화그룹의 무소불위의 거인이었던 최 회장은 이제 힘없는 노인처럼 보였다. 그는 아들인 태환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평생 써왔던 철가면이 산산조각 난 얼굴로 아들 곁을 지나쳤다. 회의실 문 앞에 아직 서 있던 강서윤의 앞을 지날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른 기침 소리만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울렸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최태환은 아버지의 지친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승리감은 없었다. 텅 빈 공허함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스스로 신전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 잔해를 치워야 할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남았다. 이사들은 그를 존경이 아닌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되었다. 진화그룹의 구조조정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마취 없는 외과 수술에 가까웠다. 첫 번째 목표는 최 회장의 검은 금고였던 청송재단과 그에 얽힌 모든 부패의 고리였다. 태환은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왕국이 해체되는 서류들에 직접 서명했다. 모든 서명은 제사를 베어내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다. 이 독성 자산들은 진화의 역사 그 자체와 얽혀 있었다. 그는 즉각적인 내부 저항에 부딪혔다. 아버지의 부패에 기대어 경력을 쌓아온 임원들이 그의 집무실로 몰려와 처음에는 애원했고 나중에는 협박했다. 미친 짓입니다. 최 대표 당신은 지금 진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한 부회장이 소리쳤다. 태환은 서류 더미에서 피로에 붉게 충혈된 눈을 들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파멸시켰습니다. 그 역사의 일부라면 당신도 떠나면 됩니다. 그는 하루 18시간씩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일에 매달렸다. 집무실의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다. 그는 불을 되찾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었다. 그는 강서윤이 경고했던 모든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며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뼈저리게 복기했다. 일주일 뒤 최태환은 진화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감행했다. 그는 경영계획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사나 홍보팀도 대동하지 않았다. 그는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 홀로 섰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저 최태환은 진화그룹을 대표하여 과거 K-Tech 솔루션스와 강진석 대표님께 자행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의 사과는 언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그는 서울 외곽의 한 재활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강서윤의 아버지 강진석 대표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다. 최 회장은 그를 방치했지만 태환은 K-Tech에 지분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그를 최고의 시설로 옮겼다. 강진석 대표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3년 전의 충격으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3년간 자신의 사위였던 남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가문의 후계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최태환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절박한 애원도 거리에서의 죄책감 어린 모습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완전한 참회였다. 제가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님.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K-Tech 솔루션스의 완전한 소유권 증서와 개인적인 피해 보상 및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별도의 보상안을 내밀었다. 도둑 맞았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러 왔습니다. 이것으로 아버님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부디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강진석 대표는 서류와 태환의 숙인 머리를 번갈아 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딸, 서윤이는 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지. 모두가 맑은 하늘을 볼 때 그 아이는 폭풍을 예견했어. 그의 말이 태환의 가슴을 찔렀다. 강 대표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 속에서도 어쩌면 연약한 인간을 보았을지도 모르지. 태환은 움찔했다. 제가 그 괴물이었습니다. 알고 있네. 강 대표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자네는 지금 여기 무릎을 꿇고 있어. 내 딸은 진화를 파괴한 게 아니야. 자네에게 그것을 구할 마지막 기회를 준 거지. 그 아이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말게.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의 부여였다. 태환은 병원을 나오며 더욱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속죄는 단 한 번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의 고통스러운 실천이었다. 그는 진화 본사로 돌아와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진화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본사 사옥을 매각했다. 수익은 청송재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다른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전용기와 값비싼 미술품 컬렉션 등 아버지의 탐욕을 상징하던 모든 것을 처분했다. 그는 노조위원장 앞에서 자신의 모든 비리 의혹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강서윤이 제시했던 45%의 생존 확률 계획을 공유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내부의 저항은 점차 잦아들었다. 공포에 떨던 직원들은 최태환의 진심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함께 침몰하는 배에서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는 또 한 명의 생존자였다. 강서윤은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SY 전략 컨설팅은 진화를 무너뜨린 전략가라는 명성 덕분에 최고의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녀는 태환이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화의 자산을 매각하는 뉴스를 태연하게 접했다. 그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이제 좀 만족하십니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속죄는 긴 길이고 그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에요. 그녀는 3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는 한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장대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권력의 지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던 SY 전략 컨설팅은 이제 광화문의 가장 상징적인 빌딩 GFC 타워의 최상층 3개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강서윤은 더 이상 최태환의 전처나 비운의 천재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SY 전략의 강서윤 의장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윤리적 M&A의 귀재, 죽은 기업도 살려내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고객이었던 태성그룹은 그녀의 자문을 받아 업계 1위로 올라섰고 진화의 몰락으로 공백이 생긴 시장을 성공적으로 재편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캬텍솔루션스를 완벽하게 부활시켰다. 최태환에게 돌려받은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전략적 역량과 자본을 총동원했다. K텍는 진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아버지 강진석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딸의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진화그룹은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최태환은 강서윤이 제시했던 하 5%의 생존 확률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룹의 상징이었던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문어발처럼 뻗어있던 계열사들을 모조리 정리했다. 진화의 이름은 유지되었지만 그 규모는 과거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최태환은 더 이상 억만장자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최 회장을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로 직접 검찰에 고발했고 최 회장은 법정 구속되어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태환 자신도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모든 사죄를 추려내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다. 그는 더 이상 왕좌에 앉은 왕이 아니라 무너진 성터 위에서 돌을 나르는 노동자에 가까웠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서울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경제 포럼이 개최되었다. 전 세계의 정계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올해의 키노트 스피커로 두 사람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 연사 SYY 전략, 컨설팅 강서윤 의장, 두 번째 연사 진화그룹 최태환 대표 이사. 이것은 1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스캔들의 두 주인공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주하는 자리였다. 미디어는 이들의 재회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포럼 행사장 입구는 그들의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서윤이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짙은 와인색의 날카롭지만 우아한 라인의 슈트를 입고 있었다. 3년 전 펜트하우스를 나설 때의 차가움이나 기자회견장에서의 비장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힘으로 정상의 선자의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잠시 후 최태환이 도착했다. 그는 예전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은 채 김비서와 단둘이 측면 입구를 통해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슈트는 여전히 값비쌌지만 그것을 입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난 1년간의 고된 구조조정은 그의 오만함을 모두 깎아내고 그 자리에 깊은 피로감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새겨 넣었다. 두 사람은 연사 대기실에서 마주쳤다. 거대한 방 안에는 순식간에 두 사람과 김비서 그리고 서윤의 비서팀만이 남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1년 전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속죄를 빌던 남자와 얼음장 같은 눈으로 용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여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태환이었다. 그는 예전처럼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예의 바르고 극도로 절제된 몸짓이었다. 강 의장님, 오랜만입니다. 서윤아도 서윤 애씨도 아니었다. 완벽한 타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호칭이었다. 서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이나 절박한 후회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알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기로 결정한 자의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도 가볍게 목례를 했다. 최 대표님, 진화의 2분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진화의 2대 주주로서 그의 경영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태화는 그녀의 인정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SY 전략에서 성공시킨 K테크의 부활 프로젝트야말로 업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네, 견강하십니다.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사적인 대화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연설 주제에 대해 짧게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다. 그것은 과거의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다. 현재의 경제를 이끄는 두 명의 리더가 나누는 날카롭고 건조한 대화였다. 곧이어 포럼이 시작되었다. 강서윤이 먼저 연단에 올랐다. 기업 윤리와 미래 성장 동력 K텍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녀의 연설은 한편의 완벽한 전략 보고서였다. 그녀는 진화 스캔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부도덕한 방식으로 무너진 기업이 어떻게 정의의 회복을 통해 과거보다 더 강력한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청중은 그녀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깊은 통찰력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연설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성장은 숫자가 아닌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 그리고 빼앗긴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에게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다음은 최태환의 차례였다. 그의 주제는 뜻밖이었다. 파괴적 혁신과 속죄의 리더십, 진화의 몰락과 재건.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단상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으며 그 오만이 어떻게 진화라는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강서윤이 아닌 청중을 향해 말했다. 진화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그 위에 작은 묘목을 다시 심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속죄 방식이며 진화가 사회에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진정성이 있었다. 청중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연설이 끝날 무렵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박수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 포럼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만찬장에서도 마주쳤지만 그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눈인사만을 주고받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애정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두 명의 프로페셔널만이 존재했다. 그날 밤 강서윤은 광화문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펜트하우스의 야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슴 벅찬 풍경이었다. 이곳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그녀만의 정상이었다. 아버지 강진석 대표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훌륭한 연설이었다, 서윤아. 네가 자랑스럽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인걸요, 아버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연단에 섰던 최태환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처절하게 자신을 파괴했고 더 고통스럽게 자신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바라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삶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3년 전 그가 펜트하우스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기회는 그들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 서여윤은 찻잔을 들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족쇄는 끊어졌고 미래는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최태환의 그림자에 갇힌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대한 손 강서윤 의장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이룩한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아름다웠다.